영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왕실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델린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경기장에 가는 게 자연스러웠죠. 주말에는 아침부터 축구 이야기로 집안이 들썩였고 텔레비전에서는 늘 프리미어리그의 하이라이트가 흘러나왔죠. 어머니는 축구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중요한 경기가 열릴 때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응원하는 게 우리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은 대부분 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축구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축구장에 갔고 응원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팀의 팬이 되죠. 저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축구의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경기장의 열기가 좋아서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의 흐름을 읽는 것이 흥미로워졌죠. 특히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 되어 부르는 응원가는 제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후 전 루쉔이라는 중국 친구를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빠르게 학교에 적응했고 성격이 활발해 주변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이었죠. 같은 강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루쉔은 중국의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중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죠. 실크로드에서 시작해 현대의 경제 프로젝트까지 중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곤 했어요. 심지어 젓가락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과정까지 설명하며 중국 문화를 강조했죠. 처음에는 너무 중국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듣다 보니 흥미로운 점도 많았어요. 음식, 전통 명절, 스포츠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를 접하며 저도 점점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됐죠. 루쉔은 저에게 중국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며 더 많이 알아가라고 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희 학교 게시판에 축구 동아리 모임 포스터를 봤어요. 새로운 모임을 찾고 있던 차라 관심이 생겼죠. 마침 루쉔도 축구를 좋아해서 우리는 함께 가입하기로 했어요. 축구 동아리는 제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첫째 날 참석했을 때는 이미 많은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국적이 다양한 만큼 대화 주제도 풍부했어요.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기에 어색함도 금방 사라졌죠. 동아리에서는 매주 연습 경기가 있었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국가별로 축구 스타일이 다르고 전술적인 접근도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플레이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이 경험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 되었어요. 동아리 활동이 익숙해질 무렵 훈련이 끝난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활짝 웃으며 다가온 그녀는 다연이라고 했죠.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다연이는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적응하기 쉽도록 돕고 싶다며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저도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축구 이야기를 꺼내며 동아리의 분위기를 설명해줬어요. 다연이는 동아리 모임 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였어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플레이가 제일 뛰어났어요. 빠른 판단력과 부드러운 움직임은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집중하게 만들었죠. 단순히 개인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도 훌륭했어요. 성격도 좋아 모두에게 친절했고 신입 멤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죠. 결국 다연이는 모두의 신뢰를 얻으며 동아리 주장으로 뽑혔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루쉔이었죠. 그는 다연이가 중심이 되어가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다연이가 인기를 얻을수록 루쉔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죠. 처음엔 그냥 가벼운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루쉔이 다연이를 향해 던지는 말들은 점점 더 비꼬는 투로 변했죠. 그는 사람들에게 다연이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착한 척을 한다고 했어요. 늘 다정했었던 루쉔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다연이가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죠. 어느 날 훈련이 끝난 후 다연이가 운동장을 정리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별 고민 없이 흔쾌히 응했죠.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다현이는 한국에서 유학 온 지 2년 차라며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축구 동아리 모임에 들어오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다고 했죠. 저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축구 경기를 함께 보러 가는 일이 많아졌죠. 다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루쉔의 반응은 점점 싸늘해졌어요. 그는 다현이에 대한 불만을 자주 털어놓았고 어느 날은 저에게 다현이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까지 했죠. 이유를 물었더니 다현이가 지나치게 가식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동아리 모임에서 친구들이 모두들 당연하게 다현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분위기를 이끌며 모두와 잘 어울렸죠. 그런데 루쉐는 멀리서 그런 모습을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다 저와 다현이가 대화하는 걸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현이가 모두 속이고 있다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루쉔 자신이었어요. 며칠 후 루쉔과 단둘이 훈련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다현이를 싫어하는지 알고 싶었죠. 처음에는 답을 피하던 루쉔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한국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국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겉으론 친절한 척하지만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뿐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다현이에게까지 투영하는 건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루쉐는 끝까지 조심하라고만 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다현이는 꾸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사람들에게 친절한 이유는 호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본래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전 이제부터 루쉔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다현이와 더 가까워졌고 반대로 루쉔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루쉔이 그저 단순하게 다현이의 인기를 질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불만을 품는 이유는 결국 다현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현이의 진심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오히려 다현이와 더욱 친해졌어요. 어느 날 다현이가 토트넘 축구 경기 티켓이 생겼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신나서 바로 수락했죠. 그런데 루쉔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함께 하겠다며 끼어들었어요. 다현이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우리 셋은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토트넘의 홈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분위기 속에 압도당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수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서 응원가가 울려 퍼졌죠.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영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팬들이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국 축구만을 봐왔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 출신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영국 선수들과 비교하게 되었죠. 특히 아시아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손흥민이 뛰어난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라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영국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최고 선수로 인정받는다는 게 어딘가 자존심 상하는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했고 볼 컨트롤 실력과 드리블 하던 모습은 제가 본 어떤 선수보다도 뛰어났어요. 상대 수비수들을 압박할 때도 침착했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예술이었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릴 적부터 스티븐 제라드와 프랭크 램파드와 같은 선수들을 보며 자랐어요. 그들의 경기를 통해 영국 축구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손흥민의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본 후 축구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력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죠. 특히 그의 중거리 슛을 볼 때마다 전성기 시절의 램파드가 떠올랐어요. 그러나 손흥민의 기술은 훨씬 정교하고 세련됐죠. 그를 보면서 단순히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아닌 세계 정상급 선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영국 축구의 전통을 자부심처럼 여기던 저조차 다른 나라 출신 선수에게
이토록 강하게 이끌린 건 처음이었죠.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며 축구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축구란 국경을 초월한 스포츠이며 실력이 곧 모든 걸 증명한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경기장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 팬들의 응원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도 과하게 소란스럽지 않았었고 응원가를 부를 때조차 모두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경기장 주변에선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국 팬들도 쉽게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경기 내내 주변을 정리하며 심지어 다른 관객이 버린 쓰레기까지 챙겨 담았죠. 심판 판정이 불리하게 나와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경기를 즐겼어요. 응원과 환호는 이어졌지만 상대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상대팀이 좋은 플레이를 하면 박수를 보내는 여유까지 보여줬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한국 팬들은 조용히 주변을 정리한 뒤 떠났어요. 다현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선 스포츠를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와 함께 즐기는 문화로 인식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경기장에서 본 한국 팬들의 태도가 단순한 개인 습관이 아닌 오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한편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관중석 곳곳에서 기대감 어린 시선이 쏟아졌어요.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슛을 시도할 때는 모두 숨을 죽였고 공이 골망을 가르자 경기장은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죠. 어떤 팬들은 감격한 듯 서로를 껴안기도 했어요. 경기 중간중간 손흥민을 위한 응원가가 울려 퍼졌어요. 작은 움직임에도 팬들은 즉각 반응했고 경기장 중앙 스크린 속에 그의 모습이 비치기만 해도 박수가 쏟아졌죠. 그렇게 경기가 후반전으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경기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옆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 자리에서 움직이던 소리인 줄로만 알았었죠. 하지만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 중년 남성이 머리를 숙인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손흥민을 열렬히 응원하던 한국인 관광객이었죠. 경기 초반만 해도 활기차게 응원하던 분이었는데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더니 숨을 가쁘게 내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몸이 앞으로 기울며 그대로 쓰러졌어요. 경기장 분위기가 삽시간에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어요. 저 역시 당황한 나머지 몸이 굳어버렸죠. 그때였습니다. 다현이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갔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다현이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다현이는 환자의 어깨를 잡으며 반응을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환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다현이는 신속하게 호흡 상태를 점검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주변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응급 신고를 했고 다른 한국인 남성이 의료진을 찾아 뛰어갔어요. 다현이는 즉시 환자를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고 가슴 압박의 강도와 속도는 정확했어요. 숫자를 조용히 세며 박자를 맞춰가던 그녀의 손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자세였어요. 양팔을 뻗어 정확한 위치에 힘을 주며 일정한 속도로 가슴을 눌렀어요.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죠. 누군가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경기장의 소음조차 희미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현이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던 그때 어딘가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빠르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한국인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전력 질주해왔죠. 그는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려왔음에도 손에 든 기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다현이는 기계를 넘겨받자마자 지체 없이 작동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고도 신속했죠. 부착하는 위치를 단번에 찾아냈고 기계를 다루는 솜씨는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특히 놀라운 건 환자의 옷을 걷어올리고 패드를 부착했던 과정이었어요. 한 손으로는 환자의 상의를 정리하며
동시에 다른 손으로 패드를 준비해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죠.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알고 보니 이는 반복된 훈련 덕분이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의 분석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경기장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다현이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기계에서 나오는 안내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마침내 차가운 기계음이 공간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기계의 음성이 끝나자 다현이는 단호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한 발 물러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선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렀죠. 환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들썩이는 걸 보며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다현이는 곧바로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주저함 없이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죠. 그렇게 몇 번의 주기가 지나자 환자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어 희미한 신음소리도 들려왔죠. 다현이는 여전히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폈고 그때쯤 경기장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처치가 완벽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렇게 완벽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처음 본다며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다현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믿기 힘들다는 듯 다현이를 바라봤어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죠. 다현이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교육을 시작하고 중학교에서는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고등학교에서는 실전과 같은 모의 훈련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다현이의 침착함이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교육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와 비슷한 실습이 필수였고 자동심장 충격기 같은 장비도 직접 다뤄보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는 연습도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응급조치가 누구에게나 기본 소양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어요. 다현이가 보여준 신속한 판단력과 한국인의 체계적인 대응 방식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자연스레 영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다현이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한식펍이 있다며 가보자고 했죠. 한국 음식들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루쉔도 말없이 따라왔죠. 펍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안에는 이미 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식을 맛있게 즐기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다현이는 자신 있게 추천해주겠다며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그녀의 선택으로 두루치기와 두부김치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음식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어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느껴지는 향이 강하게 퍼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두부김치를 한 입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두부와 매콤한 김치의 조화가 기대 이상이었어요. 다현이는 한국에서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맛과 재료가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전 흥미롭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루쉔이 입을 열었어요. 그는 김치의 뿌리가 사실 중국에 있으며 한국의 김치 문화도 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했죠. 그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다현이는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김치가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단순한 절임 채소와 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리 있게 설명했죠. 반면 루쉔은 중국에도 오래전부터 다양한 절임 채소 문화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하지만 다현이는 절임 채소는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김치는 독자적인 발효 방식과 양념 조합을 통해 발전해온 별개의 음식이라고 반박했어요. 한국의 역사적 기록과 발효된 음식 문화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요. 루쉔은 여전히 쉽게 수긍하지 않으며 결국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절인 채소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현이는 침착한 목소리로 절인 채소야 어느 나라든 있지만 김치는 단순히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음식이 아니야. 발효 과정을 통해 고유한 맛과 깊이를 더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음식이지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쉐는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절인 채소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고집했어요. 저는 그의 주장이 억지스럽다고 느껴 그만하라고 하려 했지만 다현이는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비슷한 형태의 음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음식이라는 뜻은 아니야. 한반도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춰 수백 년 동안 변형되고 발전해온 음식이 바로 김치야 라고 말하면서 나라마다 빵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빵들이 한 나라에서 기원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야 라고 덧붙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았어요. 루쉔도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죠. 몇 번 더 반박하려 했지만 더 이상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수저만 내려놨어요. 저는 다현이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며 상대를 설득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식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가 깃든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무엇보다 논쟁이 이어지는 내내 다현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무례했던 루쉔에게도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죠. 그녀는 일단 한식을 제대로 경험해봐. 먹어보면 다를 거야. 라며 웃으며 권유했고 루쉐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는 두루치기를 한 입 더 먹었습니다. 논쟁으로 시작된 저녁이었지만 결국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유익한 대화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루쉔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견 차이로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저에게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했고 심지어 제가 누구와 있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졌죠.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멀리서 지켜보거나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행동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메시지를 보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어요. 답장이 늦어지게 되면 걱정된다는 문자를 연이어 보냈죠. 어느 날 루쉔이 조그마한 상자를 주었어요. 중국에서 요즘 유행 중인 가방이라며 저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했죠.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던 저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상관없다며 억지로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이후에도 그는 종종 선물을 가져오거나 갑자기 나타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집으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호의를 무작정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저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루쉔이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근처에서 볼 일이 있다며 자연스럽게 우리 자리로 다가와 앉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루쉐는 제가 다른 친구와 가까워지는 걸 탐탁지 않아 하는 듯했고 그런 태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다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어보니 루쉔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그대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자 루쉔은 아무렇지 않게 와서 과제에 대해 질문했어요. 다현이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대화를 학업 이야기로 돌리려 했지만 루쉔은 오로지 제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주변 친구들이 미묘하게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확신이 들었죠. 수업이 끝난 후 평소처럼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려 하면 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도 사라졌고 조별 과제에서도 저를 일부러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친구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듯 보였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불안함이 커졌어요. 루쉐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더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려 했어요. 친구들이 사라진 자리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듯한 말들을 했어요. 다들 바빠서 그렇다며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묘하게 다른 친구들과 거리감이 생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저도 루쉔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다현이는 조용한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다현이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다현이가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루쉔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저에 대한 험담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친구들 험담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행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죠. 루쉔은 많은 친구들에게 접근해서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전했고 심지어 저 아이와 어울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갑자기 저를 피했던 이유, 어색한 분위기, 바뀐 태도들, 그 모든 것이 루쉔의 의도적인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루쉔은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결국 일부는 그 말을 믿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된 것이었죠. 이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왜 친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멀어진 건지, 왜 점점 혼자가 되어갔는지, 왜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남겨졌는지. 이 모든 것이 루쉔의 치밀한 조작 때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이 결국 루쉔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그날 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루쉔을 불러냈죠. 벤치에 앉아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사실들과 루쉔이 퍼뜨렸던 소문들, 친구들과 멀어지게 만든 행동들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었어요. 루쉔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은 듯한 태도로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너무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난 널 보호하고 싶었어. 다른 애들은 결국 널 떠날 거야. 오직 나만이 널 진짜로 이해하고 아낄 수 있어. 말을 이어갈수록 루쉔은 점점 더 필사적인 모습이 되어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외동으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 영국에 와서 겪었던 문화적 소외,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 처음 느낀 특별한 유대감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루쉔의 말 속에는 애정이 아닌 집착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제 주변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루쉔이 다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에서 분명한 적개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든 루쉔의 감정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가 저지른 행동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순간 루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간절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했죠. 영국에서 저밖에 기댈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모든 걸 걸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외롭고 절박했는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루쉔의 눈물이든 애원하는 말이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신뢰가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루쉔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루쉔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때로는 미안하다는 내용들이었고 때로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심지어 자해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왔죠. 하지만 저는 끝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우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물론 힘든 경험이었지만 다행히도 제 곁에는 늘 다현이가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한국 친구와 잘 지낼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